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는 얘기고 또 우린 또 나름의 다른 시각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 전략을 좀 잡아보겠습니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얘기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중국 양회, 전인대를 포함한 양회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 지금 단계죠? 열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역대 최저인 5%를 제시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시장이 좀 실망하는 것 같던데 어떤 느낌인가요? 네, 그렇죠. 실제로 작년에 3.0%밖에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리오프닝, 경제 활동을 전폭적으로 재개하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로 급작스런 전환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은 올해 경제 목표 성장치를 적어도 5.5 또는 6%대 정도를 설정을 해서 경기 부양책도 좀 내놓고 시장 활성화를 꾀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일단 상당히 보수적으로 그만큼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외부적 압박 요인도 계속 증대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5% 내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이제 이 상황을 좀 어렵게 보고 있는 거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기 때문에 시장 반응도 신통치 않은 그러나 지금 이제 3월이잖아요. 네. 특히 중국은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후유증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아마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는 좀 분석가들 얘기에 따르면 상반기는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양회의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시장 친화적인 리커창 총리의 그 임기가 거의 끝났습니다. 끝났죠. 이번에 네. 이제 은퇴합니다. 네. 이미 작년 공산당 대표 대회를 했죠. 20차 당대회. 중국은 당이 통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이 7명이 확정이 됐고 시진핑이 이제 서열 1위로서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이번 전인대에서 이제 국가주석에 다시 한번 이제 취임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리커창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진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은퇴가 기정사실화된 거고요. 이제 당시에 작년에 서열 2위로 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진입했던 상하이시 당서기 출신의 리창이 총리를 맡게 될 겁니다. 네. 아마 그 12일 날 선출이 되고 이 전국 인민대표대회는 이제 13일 날 폐막이 되는데 전국 인민대표대회라는 것 자체가 중국 헌법상의 최고 권력 기구고 그거의 최고 권력의 행사 기구가 국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국무원 총리가 내각의 수반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경제 부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리커창에 비해서 지금 리창이라는 그 총리가 될 이 전 상하이 당 서기는 부총리를 거치지 않았어요. 중국의 총리는 일반적으로 부총리를 거쳐서 한단 말이죠. 부총리를 거친다는 것은 중국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국가적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여기는 상해시, 물론 중국의 경제 수도지만 상해시를 책임졌던 입장에서 갑자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상황으로 올라온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장주의자인지 아니면 정말 그 성장과 분배라는 틀에서 보면 분배를 중시하는 시진핑의 말을 계속 들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이 오히려 제어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장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건 네. 우리가 좀 지켜봐야죠. 그렇죠. 공동부유가 또 등장하던데. 자, 이번 전인대 업무 보고 주요 내용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국방비 증액입니다. 네, 네. 7% 이상인 것 같은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또 뭘까요? 네, 중국이 최근 몇 년간 국방비를 계속 7%대로 증대를 시켜왔습니다. 중국은 그 점증하는 위협, 사실 중국을 위협하는 나라는 없죠. 다른 나라는 이제 미국인데 네. 미국이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 그 군사력 강화 이런 걸 투사를 하면서 중국을 압박을 하니까 중국도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군사력을 강화한다. 뭐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물건을 제조하고 또
비정상적인 수단으로 국제 경제 무역 시스템을 깨면서 벌어들인 돈으로 군사력에 투자한다. 네. 그래서 미국을 압박한다.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트럼프식 구조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는 더 규범적으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부분은 이 소위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라든가 이런 거에 그 어떤 총알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군사력을 통해서 대미 항전 대응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중국의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이제 이런 쪽으로 국방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액을 하고 있고 이번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R&D 분야의 투자, 뭐 옛날에는 어디에 얼마를 투자하고 무슨 분야는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1년에 예산을 또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R&D 예산은 또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어디에 뭐 투자하겠다 그러면 미국이 볼 때는 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니까 견제해야겠다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국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국방 예산을 통해서 중국의 힘을 지속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번 양회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메인이 빠지고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AI 등의 기업 인사들이 전면에 배치됐다고요. 이게 네. 시사하는 바는 또 무엇일까요? 실제로 시진핑이 좌파 사람들을 많이 작년 20차 당대회 때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특히 이제 중국은 그 정치국원들이 상무위원이 되고 네. 이런 아주 그 공산당 핵심 그룹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치국원에도 보면 소위 하이테크 기술자들이 여러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 기술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이념보다는 과학 기술. 그래서 이번에도 빅테크 같은 경우는 기업이고 그걸 통해서 영리 활동을 주로 하는 기업들이란 말이죠.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데 권한이 강화되면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공산당의 역량을 손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인사들은 좀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 하이테크 기술, 뭐 지금 말씀하신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인사들은 전면 배치를 하면서 결국 중국은 과학기술 자립,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원래 시진핑의 국가 목표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네. 그래야 경기의 영향도 안 받고 소위 기술 패권에 대한 이런 부담도 훨씬 줄어들고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매진하겠다라는 게 이런 AI라든가 반도체 분야의 전문가들이 전면에 나온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맥이 다 있는 게 중국도 저출산 문제가 사회 문제 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사실 네. 중국의 힘이라면은 미국을 향한 그 지향점이 이제 인구수, 네. 머릿수라고 해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도 중국이 앓고 있는 고민일 텐데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이게 아주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대단한 악재죠. 사실 우리가 중국 얘기하면서 인구 대국, 사실은 인구라는 게 이전에는 부담이었잖아요. 네. 훈련되지 않은 인구는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그 마오쩌둥 시대 이후 특히 1979년 이후에는 이 소위 한자녀 갖기 운동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 통제에는 성공을 했는데 소위 경제 발전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 기여를 통해서 이 소득이 확대되고 내수가 확대되고 경제 발전을 추동한다는 인구 보너스 이 부분이 상쇄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 이제는 인구의 부족이 직접적으로 노동력의 부족으로 연계가 된다. 그런데 단순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고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국 인구가 노령화된다라는 거는 젊은 숙련 기술자들 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일할 사람이 예, 없다는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신에 이제 노령화되면은 한 자녀 갖기로 인해서 태어났던 한 가정 한 자녀가 부양해야 될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이제 이런 악순환이 된다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보통 뭐 베트남의 평균 연령은 30 몇 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네. 젊은이들이 훨씬 떨어진다. 그래서 인도가 단순하게 인구 숫자가 넘어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도가 젊은 거예요. 그렇죠. 젊으니까 네. 지금 일단은 그러면 숙련 기술자들 양성과 이런 것들을 찾기 좋은 인도로 많이 가자. 그래서 이제 인도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학기술을 통해서 만회를 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네.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워진다라는 것은 공산당 통치의 당위성 이 또 없는 거죠. 왜 성장도 못하면서 강력하게 그렇게 밀어붙이냐.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아침에도 보면 1차원적인 뭐 저출산 관련주 이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로봇이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AI, 브레인 이런 쪽으로 시장이 중심이 가는데 자 결론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네, 일단은 뭐 중국 경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리오프닝이든 뭐든 그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그 좀 이제 한중 간의 교역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 상호 왕래라든지 이런 것도 늘어납니다. 다만 지금 상황은 중국의 내수가 계속해서 부진하고 코로나 팬데믹도 다른 나라만큼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새로운 변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서 더 이상 확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후유증도 극복을 해야 되고 특히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갈등 부분에 대한 뭐 충돌로 가지는 않겠지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럼 이런 차원이라면 이제 적어도 이제 전인대 끝나고 나서 각 부서별로 경제 발전 계획이나 이런 게 나올 때는 분명히 그 한국 경제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을 또 있을 거다. 그런 걸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매크로 중심을 좀 들어봤고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강준영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